미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한국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CNN의 글로벌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그 여성은 한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뒤 앞으로도 한국은 계속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대체 그 여성은 한국에서 어떤 일들을 겪은 것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퍼 스미스예요. CNN의 글로벌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죠. 최근 들어 정말 흥미로운 현상을 목격하고 있어요. 바로 미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저 일시적인 유행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한국 드라마, K-팝, 한국 음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더라고요. 길을 걷다 보면 한국어로 된 노래가 들리고 친구들은 한국 드라마 이야기로 수다를 떨고 김치나 불고기를 파는 레스토랑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렇게 한국 문화가 우리 주변에 가득한데도 저는 정작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였어요. 도대체 한국이 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걸까? 이 의문이 자꾸만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처음엔 그저 궁금증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알고 싶어졌어요. 단순히 표면적인 인기가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매력이 뭔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졌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한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호기심도 있었지만 프로듀서로서의 직감도 있었어요. 이걸 주제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면 정말 재미있겠다 싶었거든요. 한국의 인기 비결을 파헤치는 프로그램,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상사에게 제안했어요. 한국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다행히 상사도 제 아이디어에 흥미를 보였고 곧바로 프로젝트가 승인됐죠.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면서 제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한편으로는 과연 내가 한국의 매력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죠. 그래서 출발 전 한국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인터넷을 뒤지고 책을 읽으며 알게 된 건 한국이 정말 다채로운 나라라는 거였어요. 5,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나라, 그러면서도 불과 60년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 이런 극적인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정말 궁금해졌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제 머릿속은 온통 질문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의 어떤 점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걸까? 그들의 문화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 한국인들의 정신은 어떤 걸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 가슴이 설렜죠. 14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이미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공항이 너무나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와, 이게 한국의 첫 인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게 다는 아니겠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 그들의 문화와 정신, 그리고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 그걸 찾아내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열린 마음으로 이 나라를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될지 정말 기대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 무지가 오히려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선입견 없이 한국을 바라볼 수 있었으니까요.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가 하면 그 사이로 전통적인 기와 지붕도 보이더라고요. 현대와 전통이 이렇게 공존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첫 인상은 정말 깨끗하고 세련됐다였어요.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죠. 거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사람들은 세련되게
옷을 입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현대적인 모습 속에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번화가 한복판에 고궁이 있는가 하면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건물 옆에 한옥마을이 있더라고요. 이런 광경은 처음 봤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곧바로 거리로 나갔죠. 걸어다니면서 보는 서울의 모습은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한쪽에선 최신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매장이 있고, 다른 한쪽에선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활기차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종로 지역이에요. 현대적인 오피스 빌딩들 사이로 조선시대의 궁궐인 경복궁이 위엄있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면서 아,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 보니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웅장한 건축물들,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둘러싼 고요함이 인상적이었죠.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경복궁을 구경하다가 우연히 한 한국 가족을 만났는데 그들이 저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저는 기꺼이 동의했죠. 사진을 찍고 나서 그 가족이 저를 보더니 외국인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제가 네, 미국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하자 그들은 갑자기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오셨군요. 한국은 어떤가요? 저는 깜짝 놀랐죠. 그들의 영어 실력이 정말 훌륭했거든요.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오해하고 있던 것 하나를 바로잡게 됐어요. 저는 한국인들이 외국인에게 배타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가족은 너무나 친절하고 개방적이었어요. 그들은 제게 한국의 여러 명소들을 추천해주고 심지어 그들의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까지 해주더라고요. 물론 시간 관계상 그 초대를 받아들일 순 없었지만 그 순간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환대를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선입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죠. 해질 무렵엔 남산 서울타워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빼곡히 들어선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그 위로 다리들이 화려한 조명을 밝히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도시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라고 생각했어요. 서울타워 전망대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도 인상적이었어요. 한 외국인 커플이 서울 야경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이 도시는 정말 아름다워. 하지만 이 도시는 너무 바쁘고 경쟁적이지 않을까?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고민하게 됐어요. 과연 이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한국의 모습은 어떨까? 하루 동안 서울의 여러 모습을 보면서 든 생각은 이 도시는 정말 다채롭다였어요.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을 잃지 않고 활기차면서도 여유가 있고 세련됐지만 따뜻함도 느껴지는 이런 도시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매력은 바로 이 조화에 있다는 걸요. 옛것과 새것, 전통과 현대, 자연과 도시.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첫날을 보내고 호텔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앞으로 더 많은 놀라움과 발견이 기다리고 있겠지. 그리고 그 생각은 정확히 맞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놀라운 모습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에 온 지 며칠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통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예약했죠. 도심에서 벗어나 조용한 산사로 향하는 길, 마음이 점점 평온해지는 걸 느꼈어요. 절에 도착하자마자 놀란 건 스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현대적이라는 거였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 와, 이게 한국의 전통 문화라고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첫날 일정 중 차 명상이 있었어요. 스님께서 우리에게 전통차를 대접해 주셨는데 그 향이 정말 좋았죠.
스님께서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세요라고 하셔서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차를 마시던 중 큰 실수를 했어요. 차의 맛과 향에 감탄한 나머지 무의식적으로 맛있어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해버렸거든요. 그 순간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모두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스님의 표정도 조금 굳어진 것 같았고요. 옆에 있던 한국인 참가자가 조용히 귓속말로 말해줬어요. 차 명상 시간에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조용히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이거든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무례하게 굴었다는 생각에 얼굴이 붉어졌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차 명상이 끝난 후 스님께 다가가 사과를 하기로 했어요. 통역의 도움을 받아 제 실수를 설명하고 사과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차의 맛에 감동해서 무의식적으로 말해버렸어요. 한국의 차 문화에 대해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자 스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당신의 감탄이 오히려 우리 차의 가치를 잘 보여줬어요. 다만 차 명상의 진정한 의미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외부의 소리가 아니라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거죠. 이걸 기회로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니 오히려 좋은 경험이 되었네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동시에 뭔가를 깨닫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의 차 문화가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하나의 수행이라는 걸 이해하게 된 거죠. 이 경험 이후로 절에서의 모든 활동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새벽 예불, 108배, 바루공양.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것 같았죠. 특히 차 명상을 다시 할 때는 차의 향과 맛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어요. 템플 스테이를 마치고 나오면서 한국 문화의 깊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겉으로 보기엔 현대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오랜 전통과 깊은 철학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이런 전통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이 경험은 제게 한국 문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줬어요. 단순히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정신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이런 깊이 있는 문화가 한국의 현대적인 발전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템플 스테이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문화의 매력은 바로 이거구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 이 경험 덕분에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템플 스테이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을 더 깊이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특히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이 정말 궁금했죠. 첫 번째로 경험한 건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이었어요. 호텔 와이파이 속도에 놀랐는데 거리의 공공 와이파이는 더 빨랐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였죠. 이래서 한국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이 그렇게 발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강남의 한 대형 전자제품 매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본 최신 가전제품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음성 인식으로 작동하는 냉장고, AI가 탑재된 세탁기, 벽에 걸 수 있는 얇은 TV.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 디스플레이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직원 한 분이 다가와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제품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세요? 저는 영어로 대답했죠. 네, 이게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 그 직원분,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잠시만요라고 하고 다른 직원을 데려오셨어요. 아마도 영어로 설명하기 어려우셨나 봐요. 하지만 곧 데려온 다른 직원분이 유창한 영어로 제품을 설명해 주셨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두 가지 면을 보게 됐어요.
하나는 최첨단 기술의 발전이고 다른 하나는 글로벌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죠. 비록 모든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후 제가 경험한 건 한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였어요. 송도 국제도시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본 것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쓰레기가 지하로 자동 수거되는 시스템, 원격으로 제어되는 가로등,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신호등. 이런 게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보니 너무 신기했어요. 하지만 이런 기술 발전의 이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사람들, 식당에서도 대화 대신 각자 핸드폰만 보는 가족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술 발전이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이런 고민을 안고 한국의 IT 기업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개발자분께 제 생각을 털어놨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도 그 점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엔 디지털 디톡스나 건강한 디지털 사용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죠. 이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어요. 문제를 인식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기술을 활용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한국의 기술을 경험하면서 든 생각은 이 나라는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구나였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건 바로 사람들의 열정과 창의력이라는 걸 느꼈죠. 한국의 첨단 기술을 경험한 후 저는 이번엔 한국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주택가를 산책하기로 했죠. 통역 없이 혼자서 아침 일찍 동네 골목을 걷다 보니 갑자기 배가 고파졌어요. 마침 작은 분식집을 발견했는데 문제는 메뉴판이 모두 한글이라는 거였죠. 영어 메뉴도 없고 사진도 없어서 난감했어요. 용기를 내어 가게에 들어갔는데 주인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제가 영어로 어떤 음식이 맛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당황하신 듯 했지만 곧 손짓 발짓으로 뭔가를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무언가 기다리라는 손짓을 하시고는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잠시 후 할머니가 작은 접시를 들고 나오셨는데 거기엔 여러 가지 음식 샘플이 담겨 있었어요. 떡볶이, 김밥, 순대, 할머니는 하나씩 가리키며 천천히 이름을 말씀해 주셨고 저는 따라 읽어보려 노력했죠. 결국 떡볶이를 주문했는데 그 맛이 정말 일품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할머니께서 김밥 하나를 더 주시면서 서비스라고 하셨어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옆 테이블의 손님이 그건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라고 영어로 설명해 주셨죠. 이런 작은 친절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다음 날엔 동네 공원을 가봤는데 거기서 본 광경도 인상적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비슷한 운동을 하고 계셨거든요. 호기심에 그들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한 할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더니 같이 할래요? 라고 물으셨어요. 처음엔 좀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참여했죠. 서툴렀지만 주변 어르신들이 친절하게 동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운동이 끝나고 나서는 다 같이 갈비탕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외국인인 저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 주시는 모습에 정말 놀랐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한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동네에 외국인이 오면 항상 환영해요. 우리도 한때는 남의 나라에서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그 말씀을 듣고 한국의 역사와 그들의 경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오후에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나갔는데 거기서도 잊지 못할 경험을 했어요. 제가 지도를 보며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친구가 다가와서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학생은 자기가 가는 길은 아니지만 제가 가려는 곳까지 같이 가주겠다고 했어요. 길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가 외국인을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수한 마음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친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처음엔 단순히 외국인에 대한 호의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깊이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됐어요. 첨단 기술과 빠른 발전 속에서도 사람들 간의 따뜻한 관계와 정을 잃지 않은 모습. 이것이야말로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경험한 후 저는 이번엔 한국 사회의 시스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었어요. 특히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 뒤에 어떤 사회적 구조가 있는지 궁금했죠. 먼저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마침 지인의 소개로 한 고등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죠.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놀란 건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였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우와, 이래서 한국의 교육열이 대단하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이렇게 힘든 공부가 과연 좋은 걸까? 그래서 한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그분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우리도 이 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엔 창의성과 인성 교육에 더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 말을 듣고 한국 교육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됐어요.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그리고 변화에 대한 의지. 이런 모습이 한국의 발전을 이끌어온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했죠. 다음으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을 찾아갔거든요. 처음엔 걱정했어요. 외국인인데 의사소통은 잘 될까? 비용은 얼마나 들까? 그런데 병원에서의 경험은 정말 놀라웠어요. 접수부터 진료, 약 처방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됐죠. 의사 선생님도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가장 놀란 건 진료비였어요. 미국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저렴한 가격이었거든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의 보편적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됐어요. 모든 국민이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죠.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 놀란 건 한국의 공공교통 시스템이었어요.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서울 곳곳을 다녀봤는데 그 효율성과 편리함에 정말 감탄했어요. 특히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이런 발전의 이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길거리에서 본 노숙자들, 그리고 뉴스에서 접한 청년 실업 문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 사회에도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고민을 안고 한국의 사회복지 전문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이 해주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네,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시민들의 참여와 정부의 정책이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며 한국 사회의 성숙함을 느꼈어요. 문제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됐어요. 빠른 경제 성장 뒤에 숨겨진 사회 시스템의 견고함,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이것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어느새 끝나가고 있어요. 마지막 날, 저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보며 이번 여행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왔을 때는 그저 호기심 많은 외국인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진 한국 팬이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든 면모가
스쳐 지나갔어요. 현대적인 도시 풍경 속에 고즈넉이 자리 잡은 고궁들, 최첨단 기술로 가득한 거리,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따뜻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한국이라는 독특한 나라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조화예요. 전통과 현대, 자연과 도시, 개인과 공동체, 얼핏 보면 상반되는 이 요소들이 한국에서는 놀랍도록 잘 어우러져 있더라고요. 이런 조화야말로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열정과 노력에도 감동받았어요. 힘든 역사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모습,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계속 도전하는 정신. 이런 모습들이 한국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한국에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과도한 경쟁, 높은 스트레스, 사회적 격차 등.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서 한국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죠. 이제 한국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궁금증이 생겼어요. 한국 문화의 깊이, 한국인들의 정신, 그리고 한국 사회의 다양한 측면들, 이 모든 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번 여행을 단순한 취재로 끝내지 않고 한국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기로 한 거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공부하고 언젠가는 다시 한국을 찾아와 더 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한강공원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노을 지는 한강을 배경으로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연인들이 산책을 하고 친구들이 운동을 하는 모습,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새기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알겠어. 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열광하는지. 한국은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 혹은 첨단 기술 때문에 매력적인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국만의 독특한 정신과 문화,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매력이라는 걸 깨달았죠.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죠. 꼭 다시 올게. 그때는 더 깊이, 더 오래 한국을 경험하고 싶어. 이제 저는 뉴욕으로 돌아가 이 모든 경험을 담은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이 느낌. 아마도 이런 게 바로 한국의 매력 아닐까요? 한국, 정말 고마워요. 이번 경험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줬어요. 앞으로도 계속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예요. 한국은 매력이 끝이 없으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다시 만날 때까지 잠시 안녕이에요. 한국, 사랑해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한국의 드라마와 김치, 한복 등 여러 한국의 문화들이 전부 다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덴마크 여대생이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은 그 여대생의 주장에 경악을 하고 있고 덴마크 여대생은 분명 중국의 것이 맞다며 우기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스카겐에서 태어나고 오르후스 대학교에 재학 중인 마야입니다. 우리 덴마크는 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남단에 위치하며 작은 반도와 4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활 수준과 복지 수준을 자랑하는 국가 중 하나죠. 제가 살고 있는 스카겐은 덴마크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고 아름다운 그레넨 해변이 있는 마을이에요. 저는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쭉 스카겐에서 살았어요. 위치가 덴마크 최북단에 있어서 그런지 지금은 매년 전 세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지 않았죠. 관광객이 방문해도 보통 유럽 국가에서 오기 때문에 저는 아시아 국가에 대해 잘 몰랐어요.
당연히 아시아의 문화를 접할 기회도 없었죠. 중학교에서 세계사를 배울 때 동아시아 국가도 배울 수 있었는데 아시아 대륙의 위치와 중국의 고대 문명,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배우고 특히 중국 같은 경제대국의 급성장과 관련된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죠. 그 당시 한국은 전쟁으로 분단되었던 국가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온 학생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중국에서 온 릴이었는데 제 또래의 동양인을 가까이에서 본 게 처음이라 너무 신기한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저뿐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아시아에서 온 리리를 신기해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리리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리리가 잘 씻지 않아서였죠. 리리의 머리카락에는 항상 기름기가 가득했고 가까이 가면 고약한 냄새가 났어요. 게다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후에도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많은 친구들이 목격했을 정도였죠. 우리 덴마크는 전통적으로 목욕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어요. 덴마크 사람들은 사우나를 함께 즐기기도 하고 하루에 한 번 샤워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 겨울철에는 더 자주 샤워나 목욕을 즐겨요. 덴마크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욕은 단순히 청결을 넘어서 사회적 교류와 자기관리의 수단 중 하나예요. 그래서 덴마크 친구들은 항상 깔끔하죠. 처음에는 많은 친구들이 리리에게 관심을 가졌지만 리리가 청결하게 다니지 않으니 많은 친구들이 가까이 다가가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저도 리리로 인해 아시아 사람들은 잘 씻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몇몇 친구들이 리리에게 조심스럽게 목욕하라고 권유했는데 리리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는 표정을 지으며 불쾌했고 목욕하라고 말하는 덴마크 친구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죠. 여러 명의 친구가 말했지만 리리는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솔직히 저도 리리의 근처에 가기 싫었거든요. 친구들이 리리만 오면 피하니 리리는 본인이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느꼈는지 선생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번 인종차별하는 것은 안 좋은 행동이니 리리를 챙겨주라고 말했고 리리에게 씻으라고 말한 친구들은 따로 불러서 주의를 주기도 했죠. 친구들은 리리를 더 싫어하게 되었고 결국 리리의 곁에는 친구가 한 명도 남지 않고 항상 혼자 다니게 되었어요. 저도 리리와 가까이 지내지 않았었죠. 그러다 리리와 제가 교류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글로벌 스트리밍이 우리 마을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저는 글로벌 스트리밍을 통해 여러 국가의 콘텐츠를 보다가 아시아 국가의 드라마 한 편을 시청하게 되었어요. 푸른바다의 전설이라는 드라마였는데 그 드라마는 굉장히 재밌었고 감동적이었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도 정말 예쁘고 멋있고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드라마보다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며 순식간에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그 드라마가 아시아 쪽 컨텐츠라 한국의 드라마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중국에서 만든 드라마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리리에게 먼저 다가가서 푸른바다의 전설이라는 드라마 정말 재미있게 봤다고 말하며 중국은 드라마를 굉장히 잘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죠. 그 당시 리리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푸른바다의 전설이라는 드라마에 감동을 해서 이런 드라마를 만든 나라에서 온 리리를 다시 보게 되었거든요. 제 말에 리리는 좋아하며 중국은 원래 드라마를 잘 만든다고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리리도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제게 말했죠. 그 후 우리는 함께 드라마를 보며 조금씩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리리와 저는 여러 콘텐츠의 드라마를 보았는데 리리와 있을 때면 아시아 쪽 드라마를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하루는 리리와 함께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며 굉장히 재미있다고 어떻게 중국은 이런 드라마를 만들 수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리리는 중국이란 나라가 원래 대단하다며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모습에 저는 푸른바다의 전설과 도깨비 모두 중국 드라마라고 굳게 믿게 된 것 같아요. 그 당시 한국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고 아시아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도 부족하고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접해본 적이 없어서 한국의 드라마일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죠. 오히려 중국이란 나라의 문화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드라마로 인해 저는 리리와 친해지게 되었고, 다른 친구들은 리리와 같이 다니는 저를 신기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리리의 고약한 냄새도 참아줄 수 있을 만큼 드라마에 푹 빠졌던 것 같아요. 리리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 좋은 점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었고, 중국의 유명한 음식들도 알려주었어요. 저는 중국이란 나라가 경제대국이고, 드라마도 잘 만들고, 음식 문화도 굉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게 중국에 대한 환상과 기대감을 가진 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오르후스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어요. 오르후스 대학교는 제가 살고 있는 스카겐이라는 마을과 편도 4~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학교는 전 세계 수백 개 대학교 교류 협약을 맺고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주변 국가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고 중국인과 한국인 친구들도 있었어요. 동양인을 가까이서 본 건 리리밖에 없었고 대학에 입학하고 한국인을 처음 봤는데 대학교에서 만난 한국 유학생들은 리리와 다르게 머리에 기름기도 전혀 없고 머릿결도 뻣뻣하지 않고 비단결 같았어요. 게다가 피부도 맑고 부드러워 보였죠. 아시아인들은 잘 씻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서 한국 유학생들을 보고 깜짝 놀랬던 것 같아요. 특히 부러울 정도로 머릿결이 윤기가 나고 부드러워 보여서 한번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똑같은 동양인인데 중국 유학생들보다 한국 유학생들이 더 어려 보였던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잘 구분이 안 가는데 가까이에서 보면 확실히 달라 보여서 신기했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국 유학생들을 보고 관심이 생겼는데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은 한국이란 나라를 알고 있는 친구가 많았어요. 저는 리리가 말한 중국의 문화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말하는 한국의 문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문화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되었죠. 아시아 문화 동아리에는 아시아 국가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온 친구들이 많았지만 왜인지 중국인 친구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중국의 문화가 대단한데 중국인 친구들이 동아리에 없어서 조금 이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동아리에 많은 친구들이 중국의 문화보다 한국의 문화에 관심이 많아 보였죠. 만날 때마다 동아리의 여러 친구들은 중국이 아닌 한국의 영화,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중국 드라마라고 알고 있던 것들이 다들 한국의 드라마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특히 푸른 바다의 전설과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한국의 것이라고 대답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그 드라마들은 중국의 드라마라고 주장하니 친구들은 경악을 하며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저는 몇 번이나 재확인한 끝에 제가 알고 있던 드라마들이 한국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리리가 제게 오랜 시간 동안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왜 리리는 한국의 드라마를 중국이 만든 것이라고 속였을까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드라마만 속인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파오차이로 알고 있던 음식은 한국의 김치였고 한푸는 한국의 한복이었죠. 리리가 말하는 중국의 음식 중 송편이라는 떡과 비빔밥이라는 음식도 한국의 음식이었고 리리가 보여준 한옥도 중국의 것이 아닌 한국의 것이었죠. 알면 알수록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중국의 문화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전부 한국의 문화였다니 믿을 수가 없었고 제가 너무 멍청했다는 생각에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저는 주말에 집으로 돌아갔고 바로 리리를 찾아가서 왜 저를 속였는지 물어보았어요. 처음에 리리는 제게 정말 중국의 것이 맞다고 말하며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훔친 거라고 변명하기 시작했죠. 아시아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한국의 드라마를 왜 중국의 것이라고 속였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리리는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친구가 없었는데 저와 친해지고 싶어서였다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가 없어서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조용히 리리에게 충고했어요. 너가 친구가 없었던 건 내가 씻지 않아서야. 많은 친구들이 내게 목욕하라고 말해도 너는 화만 냈었지. 내게는 정말 고약한 냄새가 났어. 나도 솔직히 힘들었는데 참았던 거고, 우리가 함께한 몇 년의 시간 동안 너는 너의 거짓말들을 내게 솔직하게 말할 기회는 많았어. 하지만 너는 내가 물어보는 아시아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중국의 것이라고 했어. 나는 거짓말쟁이인 너를 더 이상 친구로 생각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주말이 끝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려는데 정말 발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국의 것을 당당히 중국의 것이라고 말하는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보였을까 하는 생각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특히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경악을 하며 저를 바라보았었는데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학교로 돌아가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우겨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정말 부끄러웠는데 오히려 한국 친구들은 잘 모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저를 위로해 주었죠. 많은 한국 유학생 중 유미라는 친구랑 가장 친해지게 되었는데 유미에게 리리의 이야기를 하니 유미는 중국인들은 한국을 질투한다며 비슷한 것을 여러 번 경험해서 놀랍지도 않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유미로 인해 한국의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드라마가 정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유미는 굉장히 많은 한국의 드라마들을 제게 소개시켜 주었죠. 그리고 한국의 영화나 음악들도 알려주었고 저는 유미에게 한국의 대단한 문화들을 배울 수 있었고 더욱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한국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고려대학교에서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바로 교환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운 좋게 선정이 되어서 한국으로 방문하게 되었죠. 주변 유럽 국가도 안 가본 제가 한국을 가게 되다니 한국 방문하기 전에는 굉장히 긴장이 되었어요. 한국의 문화는 대단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한국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었고 분단국가라는 것은 알았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크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을 방문해 보니 제가 착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한국은 굉장히 발전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인터넷 속도와 모바일 네트워크 기술은 덴마크도 따라갈 수 없을 거예요. 한국은 어디에서나 인터넷이 빠르고 이동하는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조화롭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 와서 북촌 한옥마을과 경복궁, 창덕궁, 인사동 등을 방문했는데 도심 안에 한국의 전통마을과 고층 빌딩이 공존하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도심 속에서 보는 한국의 옛 건물들은 정말 아름다웠죠. 한국은 대중교통 시설들도 대단했어요. 우리 덴마크는 인구가 적고 도시가 분산되어 있어 코펜하겐 중심으로만 지하철이 발전되어 있는데 서울의 지하철은 굉장히 광범위한데 시간도 정확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지하철과 버스가 환승이 되는 게 정말 편리하고 덴마크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 이용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덴마크와 달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었죠. 무엇보다 한국에 와서 가장 대단하다고 느꼈던 것은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이었어요. 제가 교환 프로그램으로 온 고려대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대부분은 모든 부분에서 뛰어났고 엄청나게 부지런했어요. 많은 친구들이 수학, 과학, 올림피아드 및 다양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공학 분야 경진대회에서도 많은 상을 수상했죠. 게다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를 비롯해 다양한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여러 스포츠 활동도 하고 있었어요. 여러 친구들이 아르바이트와 학과 수업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뛰어난 성적을 거둔다는 게 정말 대단했어요. 저와 룸메이트로 만난 지혜는 지방에서 올라왔다고 했는데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듣고 저녁과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틈틈이 운동도 했죠. 하루에 6, 7시간 정도밖에 잠을 안 자며
매일같이 바쁘게 생활하는 게 대단해서 어떻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지혜는 고등학교 때는 5시간 정도 자며 공부했어서 오히려 푹 자는 거라고 제게 말하더라고요. 덴마크에서 제 친구들은 지혜처럼 적게 자는 친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지혜는 본인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는 지혜처럼 자면서 공부했다고 말했고 그 말에 저는 경악을 했죠. 한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모두가 부지런한가요? 저는 한국에 와서 많은 것들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꼈지만 가장 대단한 것은 한국 친구들이었어요. 고려대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을 보면 한국이란 나라가 앞으로 잘 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덴마크랑 비교하면 한국은 인프라도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었어요. 편의점도 24시간 문을 열고 늦은 시간에도 많은 상점들과 음식점들이 운영하고 특히 배달 문화는 충격적이었죠. 음식을 먹고 싶으면 전화 한 통으로 배달을 시킬 수 있고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면 바로 다음 날 배송이 오고 저는 한국에 와서 문명인이 된 것만 같았어요. 불과 몇 개월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한국의 편리한 시스템에 완벽하게 적응이 되어서 덴마크에 돌아갈 날이 다가올수록 걱정이 될 정도였죠. 저는 한국에서 지내면서 한국의 모든 것이 좋았어요. 한국 음식도 굉장히 다양한데 대부분 제 입맛에 맞았고 한국은 도심에 산과 공원 등 녹지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도심 안에서도 쉽게 산책하거나 등산도 갈 수 있었죠. 제가 살고 있는 덴마크는 해발 고도가 낮아 산악지형은 거의 없고 400개 정도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는 살면서 높은 산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도심에서도 산이 보이고 도심과 가까워서 쉽게 등산을 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신기했던 것 같아요. 지혜와 함께 북한산이라는 곳을 등반했을 때 굉장히 뿌듯한 감정을 느끼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마음이 안정되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에 푹 빠져 있는 상태에서 덴마크로 돌아왔고 저는 덴마크로 돌아온 뒤에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져서 매일매일 한국인 친구들과 제가 경험한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인데 아직 덴마크엔 한국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한국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만 우리 마을 친구들 중에서는 예전에 저처럼 한국이 아시아의 휴전 국가 정도로 알고 있거나 한국을 아예 기억도 못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스카겐 마을 친구에게 제가 경험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많은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한국을 찾아보고 있답니다. 한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몇몇 친구들이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알고 있는 걸 보면 괜히 속상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였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길게 살아보고 싶어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탐험이었습니다.